치매 걸린 허름한 노인이 실리콘밸리 천재 개발자의 발표에 반박하는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에서 초라한 노인 한 명이 일어나 천재 개발자의 발표를 정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그가 바로 30년 전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전설, 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치매 걸린 노인 취급받던 그가 어떻게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컨벤션 센터는 아침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어요. 테크 서밋 2024 실리콘밸리 최대 규모의 AI 컨퍼런스가 시작된 거죠. 3,000명의 관객이 숨죽이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 뉴로다인 로고가 떠올랐어요. 이어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5세 아시아계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클 첸, 뉴로다인의 수석 엔지니어였죠. 마이클님, 오늘 정말 기대되네요. 관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공개할 기술은 인공지능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신경망 구조가 나타났어요. 퀀텀 러닝 네트워크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마이클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딥러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알고리즘은 인간의 직감적 사고를 모방합니다. 99.7%의 정확도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죠. 관객석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투자자들은 눈을 빛내며 메모를 적었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관객석 뒤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아시아계 남성이었는데 낡은 카디건에 구겨진 바지 차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알고리즘의 7번째 레이어에서 데이터 누수가 발생할 겁니다. 순간 컨벤션홀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죠.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가장 고민하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5번째 노드의 가중치 설정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학습 과정에서 기울기 소실이 일어날 텐데요.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뭔 소리야? 저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하지만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노인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보안 요원 2명이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질의응답 시간이 아닙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노인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이클은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며 발표를 계속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노인의 지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일까? 어떻게 우리가 몇 달째 고민하던 문제를 그렇게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을까?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지만 마이클의 머릿속은 온통 그 노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단서를 말이죠. 발표가 끝나고 2시간 후 마이클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그 노인의 지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주차장에서 차 열쇠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낡은 도요타 캠리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노인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칫했고 마이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침묵이 흘렀죠.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 정말 정확했어요. 어떻게 아셨죠? 노인은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의 기초 설계를 한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마이클의 호기심이 커졌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이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 15분 후 둘은 컨벤션 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마이클은 아메리카노를, 노인은 차가운 녹차를 주문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하죠. 저는 마이클 첸이에요. 뉴로다인에서 AI 개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로버트 김입니다. 한때 이 분야에서 일했었죠. 한때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로버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은퇴한 셈이죠.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걸 보면 이 분야에 정말 정통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디서 연구하셨나요? 로버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일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스탠포드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어요. 컴퓨터 사이언스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신경망 연구를 했었죠. 마이클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스탠포드에서 신경망 연구를 했다고? 그 시기는 AI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 명의 전설적인 연구자가 있었는데, 혹시 로버트 김 박사님이세요? 노인이 깜짝 놀라며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박사님 논문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적응형 신경망 구조에 관한 연구요. 그 논문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버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놀라움, 기쁨, 그리고 어떤 씁쓸함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박사님이 왜 여기에?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로버트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이야기예요, 마이클 씨. 그리고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들어봐도 될까요? 정말 궁금해요.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요. 들려드리죠. 하지만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이클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그때부터 30년 전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로버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죠. 1994년이었어요. 제가 스탠포드에서 신경망 연구를 막 시작했을 때였죠. 그때 제게는 2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어요. 로버트의 목소리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데이비드 리와 사라 웡이었어요. 둘 다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었죠. 특히 데이비드는 야심도 많고 추진력도 뛰어났어요. 사라는 조용했지만 프로그래밍 실력이 탁월했고요. 마이클은 그 이름들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특히 데이비드 리라는 이름이 익숙했죠. 우리가 함께 개발한 건 적응형 학습 알고리즘이었어요. 지금 당신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원형이죠. 3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로버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마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1997년 봄 연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데이비드와 사라가
제게 이상한 제안을 했죠. 연구 결과를 상업화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학술적 공개를 먼저 하자고 했거든요.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와 공유한 다음에 상업화를 논의하자고 했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자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달랐어요. 그는 즉시 특허를 내고 회사를 세우자고 주장했죠. 경쟁자들이 먼저 나서기 전에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면서요. 로버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반대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구 데이터에 대한 재접근 권한이 제한됐죠. 보안상 문제라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데이터를 볼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그럴 수가. 마이클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학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데이비드와 사라가 제출한 보고서가 있다면서요. 그 보고서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연구 데이터를 독점하려 한다. 학생들과의 갈등이 심각하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증거처럼 만들어진 기록들이 있었어요. 로버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기억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양이었죠. 결국 학교 측은 저에게 휴직을 권고했어요. 치료를 받고 오라면서요. 그 사이에 데이비드와 사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 회사가 퀀텀 리프 QUANTUMLEAP예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AI 회사 중 하나죠. 마이클이 충격을 받았어요. 퀀텀 리프는 그가 잘 아는 회사였거든요. 뉴로다인도 그들의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모든 기록이 그들 편이었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수이고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한 결과라는 게 공식 기록이었거든요. 그럼 증거는? 제가 가진 건 개인적인 연구 노트뿐이었어요.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패소했고 학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됐어요. 로버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저는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어요. 가끔 과외를 하거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요. 마이클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존경해온 전설적인 연구자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로버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일 리 없었죠. 그런데 박사님, 혹시 증거가 남아있나요? 당시 연구 노트라든지. 로버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있긴 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믿어주겠어요?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의감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냥 옳지 않다는 직감인지 그는 결심했습니다. 박사님,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연구 노트들을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마이클은 로버트가 사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산호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죠. 2층 건물의 한 칸짜리 방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로버트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차라도 드실까요? 괜찮아요. 바로 자료부터 봐도 될까요? 마이클은 조금 흥분되어 있었어요. 로버트가 방 한쪽 서랍에서 낡은 파일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노트들과 출력된 프로그램 코드들이 들어 있었죠. 이것들이에요.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모든 연구 기록이죠. 마이클이 첫 번째 노트를 펼쳤어요. 1994년 9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적응형 신경망 구조 초기 설계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건 마이클의 눈이 커졌어요. 노트에 그려진 신경망 구조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현재 퀀텀 리프에서 사용하는 핵심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상세한 수식들이 나왔어요. 역전파 알고리즘의 개선된 버전, 가중치 최적화 공식, 학습률 조정 방법. 모든 것이 현재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이었죠. 박사님, 이거 정말. 마이클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믿기 어렵죠? 저도 가끔 이 노트들을 보면서 꿈인가 싶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다른 노트들을 들춰봤어요. 1995년의 기록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알고리즘이 나와 있었고, 1996년에는 실제 구현 코드까지 적혀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1997년 3월 이후의 기록이 갑자기 뜸해진 거였죠.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그때부터 데이비드와 사라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실에 나와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회의에서도 말수가 줄었죠. 마이클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해봤어요. 퀀텀 리프 설립일을 찾아본 거죠. 결과는 1997년 6월이었어요. 박사님, 퀀텀 리프가 설립된 게 1997년 6월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특허 출원일이 7월 15일이군요. 로버트가 쓰게 웃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쫓겨난 지 한 달 후였죠. 마이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시간 순서, 기술 내용, 심지어 세부적인 구현 방식까지 모든 것이 로버트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뉴로다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회사의 핵심 기술이 모두 도난당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박사님,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30년 동안 수없이 시도했어요. 기자들, 변호사들, 동료 연구자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퀀텀 리프는 이미 너무 큰 회사가 되어버렸고, 데이비드 리는 실리콘밸리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이클이 로버트를 바라봤어요. 70대가 된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배어 있었죠. 30년 동안 홀로 진실을 간직하며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였을까요? 정의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건 옳지 않다는 직감이었을까요? 박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로버트가 놀란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하지만 마이클 씨, 이건 당신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퀀텀 리프는 이제 너무 큰 회사거든요. 마이클이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사님. 그 순간부터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위험한 여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주 월요일 마이클은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로버트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AI 기술사 이야기로 흘러갔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의 원조가 퀀텀 리프라는 거 알아? 동료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데이비드 리는 정말 천재 같아. 20년 전에 벌써 이런 기술을 생각해냈다니. 다른 동료가 감탄했죠.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 기술이 정말 데이비드 리가 처음 만든 건지 확실해?
뭔 소리야? 물론이지. 퀀텀 리프 홈페이지에 가보면 회사 역사가 다 나와 있어. 데이비드 리가 스탠포드 박사과정 때 개발한 거라고 되어 있어. 혹시 다른 연구자들과 협업한 건 아닐까? 마이클이 더 물어봤어요. 글쎄, 뭔가 음모론 같은 거 믿는 거야?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소리 하잖아. 마이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죠.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공식 역사가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IT 전문 기자인 제시카 박에게 연락했어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제시카, 혹시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 너머로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데? 뭔가 심각해 보이네. 30분 후, 둘은 펠로알토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시카는 30대 중반의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여러 스캔들을 폭로해온 베테랑 기자였죠.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로버트의 이름은 빼고 가정적인 상황으로 설명했죠. 만약에 말이야, 어떤 대기업의 핵심 기술이 사실은 30년 전에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거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제시카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가정이네. 혹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재 시도백 계속 편집지만 조사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 제시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마이클, 너 지금 정말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알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실리콘밸리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 혹시 이런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 제시카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010년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핵심 알고리즘이 실제로는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밝혀진 적이 있거든.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자가 살아서 직접 증언할 수 있었어. 30년이나 지난 일은 어떨까? 어려워.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특히 기술적 증거가 확실하다면 말이야. 그런데 마이클, 이거 혹시 실제 상황인 거야? 마이클이 망설였어요. 로버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은 가정일 뿐이야. 하지만 만약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된다면 도와줄 수 있어? 제시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이런 게 바로 기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 하지만 조심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마이클은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어요. 퀀텀 리프의 초기 역사, 데이비드 리의 프로필, 그리고 1990년대 스탠포드 컴퓨터 사이언스과의 연구 현황까지.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7년 당시 스탠포드에서 AI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로버트가 학교를 떠난 시기와 일치했어요. 더 파고들어 보니 그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연구 성과의 귀속 문제와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갈등 해결 때문이었다는 언급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이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마이클은 퀀텀 리프의 창립자 데이비드 리에게 직접 연락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정면으로 따질 생각은 아니었죠. 일단 만나서 반응을 살펴보려는 거였어요. 뉴로다인의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정중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젊은 엔지니어로서 업계 선배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이었죠.
놀랍게도 데이비드 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것도 당일 오후에 말이죠. 마이클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 보죠. 마이클은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죠. 드디어 30년 전 그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이클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그 발견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진실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 주 금요일 오후 3시, 마이클은 퀀텀 리프의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건물 입구에는 QUANTUMLEAP- 이너베이션 비안드 터마로라는 구호가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로비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배지를 받은 후 마이클은 28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세련되게 꾸며진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죠. 마이클 첸 씨죠? 저는 데이비드 리의 비서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리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벽면에 퀀텀 리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97년 창립 당시의 작은 사무실 사진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회사의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마이클의 눈을 끈 것은 1998년 AI 이너베이션 어드 수상 사진이었어요. 데이비드 리와 사라 웡이 함께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둘 다 20대 후반의 젊은 모습이었어요. 여기입니다.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깊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큰 창을 통해 실리콘밸리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그리고 그 앞에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마이클 씨, 만나서 반가워요. 데이비드 리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성공한 CEO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리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젊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앉으세요. 둘은 사무실 한쪽의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놓고 나간 후 데이비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뉴로다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I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신경망 구조 최적화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 분야죠. 저도 젊었을 때 그 분야에 푹 빠져 있었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스탠포드에서 연구하실 때 이야기인가요? 순간 데이비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마이클은 놓치지 않았죠. 네, 그렇죠. 박사과정 때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때 함께 연구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부분 각자 길을 가고 있어요. 사라 웡은 지금 저희 회사 CTO로 일하고 있고요. 혹시 지도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데이비드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답했죠. 로버트 김 교수님이었어요. 하지만 좀 복잡한 상황이었죠. 마이였던 의미인가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셨어요.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저희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마이클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로버트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지금 퀀텀 리프의 핵심 기술은 회장님과 웡 박사님이 독립적으로 개발하신 건가요? 물론이죠. 데이비드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모든 특허와 논문에 저희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된 일이고요. 그때 마이클이 실수를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다음 질문을 던진 거였죠. 혹시 당시 연구 과정에서 김 교수님과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마이클 씨, 갑자기 질문이 구체적이 되는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마이클이 당황했어요.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에요. 그냥 업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마이클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마이클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누군가 저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했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말했죠. 마이클 씨, 제가 조언 하나 드리죠. 실리콘밸리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온갖 음모론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마이클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경고였어요. 데이비드가 몸을 돌려 마이클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위협적인 빛이 담겨 있었죠.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군요. 바쁘신 것 같으니 이만. 마이클이 서둘러 일어났어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진 게 느껴졌거든요. 나가는 길에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씨, 뉴로다이는 좋은 회사예요. 그곳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마이클은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데이비드의 마지막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이클은 확신했어요. 로버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만약 데이비드에게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았거든요. 과연 자신 같은 평범한 엔지니어가 이런 거대한 기업과 맞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마이클은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오늘 데이비드 리를 만났어요. 전화 너머로 로버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다는 걸요. 마이클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로버트는 조용히 들었죠. 마이클 씨,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데이비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 순간부터 마이클의 진짜 시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마이클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아침 회의 시간에 팀장이 마이클을 따로 불렀어요. 마이클,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지 물으려던 마이클에게 팀장이 먼저 말했어요. 너 금요일에 퀀텀 리프 갔었지? 데이비드 리 회장과 미팅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었어요. 개인적인 만남이라.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마이클, 회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야. 퀀텀 리프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거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퀀텀 리프 쪽에서 연락이 왔어. 너에 대해 좀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는 거야. 마이클의 가슴이 떨렸어요. 벌써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죠. 앞으로 당분간은 외부 미팅을 자제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도록 해.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저는 아무 잘못도. 마이클, 이건 명령이야. 회사 방침이고. 점심시간에 마이클은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시카, 큰일이야. 벌써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뭔 일인데? 마이클이 오늘 아침 일을 설명하자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게 나왔구나. 마이클,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다는 건 그들에게 정말로 숨길 게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내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시작할게. 너는 당분간 조용히 있어. 괜히 더 큰 문제 만들지 말고.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로버트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 거였죠. 마이클 씨, 병원에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마이클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로버트를 찾았을 때 그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요.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로버트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아시아계 여성이었는데 마이클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로버트 교수님. 여성이 로버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로버트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사라 웡인가요? 바로 퀀텀 리프의 CTO 사라 웡이었어요. 30년 전 로버트의 제자였던 그 사람 말이죠.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뵙게 되어서. 사라가 로버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교수님께 한 일이 너무 죄송해서. 마이클은 놀라서 둘을 번갈아 봤어요.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라야, 왜 갑자기? 데이비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젊은 엔지니어가 우리에 대해 캐고 다닌다면서 교수님과 연관된 일일 수도 있다고. 사라가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이분이 그 엔지니어인가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이클 첸입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사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로버트가 힘없이 말했어요. 사라야,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아니에요, 교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30년 전 일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요. 뭐라고? 로버트와 마이클이 동시에 놀랐어요.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당시 연구과정의 모든 이메일과 회의록, 그리고 교수님의 원본 연구 자료들까지. 사라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무서웠고 제 커리어도 걱정됐고. 그런데 왜 지금? 오늘 데이비드를 만났어요. 그가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라가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제가 교수님께 한 일을 또 반복할 수는 없어요. 로버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제자를 다시 만난 거였죠. 하지만 사라야, 이건 너에게도 큰 위험이 될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기회가 왔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이 온 거였어요. 8장 되찾은 명예. 3일 후 샌프란시스코 컨벤션 센터는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규 컨퍼런스가 아니었죠. AI 윤리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거였어요. 마이클과 사라, 그리고 회복된 로버트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마이클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30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거든요.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로버트 김 박사님입니다. 현재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적응형 신경망 알고리즘의 진정한 창시자이시죠.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로버트 김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사라가 일어섰어요. 저는 사라 웡입니다. 현재 퀀텀 리프의 CTO이지만 30년 전 로버트 박사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때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라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30년 전 어떻게 데이비드와 함께 로버트를 배신했는지, 어떻게 연구 성과를 도용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죠. 모든 증거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1990년대의 이메일, 연구 회의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로버트의 손글씨, 연구 노트까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가 폭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회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데이비드 리가 급하게 들어온 거였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심지어 당시 데이비드가 사라에게 보낸 이메일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로버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죠. 데이비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는 동안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죠. 마지막으로 로버트가 일어섰어요. 30년 만에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였죠. 저는 오랫동안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요. 로버트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동안 실리콘밸리는 뒤집혔어요. 퀀텀 리프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제시도백 계속 편집 데이비드 리는 회사에서 축출됐어요. 여러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죠. 하지만 마이클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로버트를 찾아가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마이클은 로버트가 머물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로버트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박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마이클 씨 덕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잤어요. 로버트가 차를 우리며 말했어요. 이제 많은 곳에서 박사님을 모시고 싶어 할 텐데요. 맞아요. 스탠포드에서도 연락이 왔고 여러 연구소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로버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젊은 연구자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일 말이에요. 마이클의 눈이 빛났어요. 박사님, 혹시 새로운 연구소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AI 윤리와 연구 정의를 다루는 곳으로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자금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뉴로다인을 그만두고 박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로버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 씨,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박사님.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 말이에요. 3개월 후 펠로알토의 AI 윤리연구소가 문을 열었어요. 소장은 로버트, 김 부소장은 마이클 첸이었죠. 놀랍게도 사라 웡도 퀀텀 리프를 그만두고 합류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연구자들, 기자들, 그리고 한때 로버트를 잊었던 옛 동료들까지. 로버트가 개소식 연설을 하며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죠.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이클은 생각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6개월 후 로버트는 노벨 컴퓨터 과학상에 해당하는 튜링상을 받았어요. 30년 늦은 인정이었지만 그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시상식에서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아준 마이클 첸, 용기를 낸 사라 웡, 그리고 정의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기술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거죠. 그날 밤 마이클은 로버트와 함께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어요. 박사님, 후회는 없으세요? 30년을 잃었잖아요. 로버트가 미소를 지었어요. 30년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뭐요? 당신 같은 제자를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영원하다는 확신을요. 마이클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1년 후 AI 윤리연구소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기관이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권익보호, 윤리적 AI 개발 등이 활발히 논의됐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버트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이클은 종종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컨퍼런스에서 로버트를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기술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숨겨져도 결국 빛을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불의를 마주했을 때 마이클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